네,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의원을 겸하는 장관들의 출사표에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계속 정치권에서 얘기가 설왕설래했었는데 네.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현직 장관 5명입니다. 5명의 여의도 복귀설 다시 또 불거졌습니다. 그 발단이 된 게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인데요. 먼저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에 출마하십니까? 뭐 경제는 또 저 말고도 또 뭐 잘 하실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뭐 야당 의원님들은 제가 물러나야 또 경제가 잘 된다고 또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윤호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전혀 그런 말씀 안 계셨고요. 저는 하여튼 뭐 제가 내각에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 최경환 부총리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최 부총리가 야당 의원들이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농담 반 진담 반 비슷하게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는 취지에서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거죠. 보면 사실 이제 김영환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16대 때 이분도 현역 의원 국회 빠지 달고 과기부 장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보면 의원 겸직 장관을 하셨던 분인데 보면 이제 최경환 부총리에게 내년 출마하느냐, 사실 내년 출마하느냐는 지금 대정부 질문의 핵심 쟁점은 아니죠. 마침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보면 이른바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계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 인물이다 싶으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정치 공세적 측면에서 툭 치고 들어오니까 최경환 부총리는 지금 이렇게 우물우물하면서 그러면 이거 초이노믹스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그걸 받으면서 경제는 저 말고도 뭐 잘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마침 또 야당 의원님들은 또 제가 그만두어야지 경제가 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파한 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했던 김영환 의원도 웃고 당시 좌중에 있던 여야 의원도 웃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보면 사실 그래요. 작년에 최경환 부총리, 황우여 부총리를 비롯한 5명의 현직 의원이 이 장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때부터 이게 결국 보면은 내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명할 때는 올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물러나면은 1년짜리 단임 장관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도 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 보면은 최경환 부총리, 또 황우여 부총리, 그다음에 그 외에도 3분 더 계십니다만은 5선, 한 분은 3선, 또 재선, 김희정 장관 같은 경우도 재선, 유일호 장관도 재선. 이분들 내년 총선 또 준비 정치인이기 때문에 총선에 또 임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에서 그만두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심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이 최 핵심 쟁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냥 출마 공식화, 복귀 공식화까지 해석하는 건 많이 나갔다. 이거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걸 갖다가 공식화했다기보다는 비공식적으로 공식화했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되겠죠. 최경환 장관이 다시 내년 총선에 국회로 복귀해서 나갈 거라고는 다들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꼭 발언을 떠나서라도 다 그러는데 교수님은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는 게 이제 12월 9일이 이제 만료가 되는데요. 그 전에 올해부터는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이 11월 말까지 여야가 합의를 안 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게 돼 있는 제도가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올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정기국회 그 종료되기 전에 예산안이 처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12월 10일 안팎이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면 이제 적어도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10일에서 내년 1월 14일 이 어간인데 문제는 너무 임박해서 그만두게 되면 그 다음에 청문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12월 초 정도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되면 어느 정도로 이제 본인들이 그 사표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후임 아마 대통령께서 후임 장관을 이제 임명해서 청문회에 들어가겠죠. 이제 이 현직 장관 5명이 언제 복귀하느냐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사실 이제 당내 공천 레이스랑도 또 맞물려 있어 그럴 텐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초에 정기국회 무렵에 복귀한다고 하면은 공천은 내년 초에 하지만 네. 그 전에 사전적으로 경선 같은 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좀 그 일정이 좀 빠듯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아직 모르겠어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누리당도 지금 어떻게 공천 룰을 정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른바 친박 비박 새누리당 입장만 보죠. 뭐 친박 비박 되었을 때 뭐 친박에서는 서청원 뭐 좀 최고위원이 좌장 역할을 하십니다만은 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막강한 강력한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의 구심점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서 결국 최경환 부총리가 당에 돌아오게 되면은 결국 친박의 실무적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의 어떤 당 복귀를 갖다가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용호 교수님과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것이 뭐냐니까 뭐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면 또 뭐 12월 국회 또 임시국회 또 맞물려 열 거예요. 그러나 예산 국회만 예산안만 통과시켜 놓고 나면 사실 정기국회는 할 일 다 한 거나 굳이 마찬가지라. 임시국회를 열 이유는 없죠. 아니 그러나 또 어떻게 무슨 현안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상시국회 제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더라도 이미 또한 우리가 좀 한 가지 까맣게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까맣게 잊고 있는 게 좀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이런 등등의 것을 봤을 때 1월 14일이 이제 공직자 사퇴 마감 시간이고 12월 15일이 보면 예비 후보자 등록 시점입니다. 12월 15일부터는 내가 내년 20대 총선에 나갈 사람들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간에 하고 또 사실 그게 좀 여야가 좀 어수선할 때 해야지 청문회를 쉽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후임 장관들의 사실 보면 그때 되면은 이미 국회의원들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거든요. 지역구에.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이게 조금 뭐 정치공학적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이제 후보자들을 갖다가 이제 국무위원 후보자들이죠. 후임자들을 갖다 인선하게 되었을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거 갖고 쟁점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요. 그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요.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석하면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전국이 다시 열리는 겁니다. 좀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공세가 좀 약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정쟁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 청문회 과정에서 한두 명이 낙마한다면 어떻게 보면 총선 전국에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러나 이 총리 인사청문회하고 부총리 이하 장관 인사청문회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총리 인사청문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되고 인준 표결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장관 정도는 상임위에서 한 다음에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기는 어렵죠. 다만 한 가지는 이제 내년에 출마할 의원들이 이번 이제 정기국회에서 한 건 못한 사람들이 그 청문회를 통해서 한 건 하려고 나올 가능성은 있죠. 또 그다음에 어떤 분이 이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또 털면 안 나오는 게 나오는 게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대 재생산시켜서 정치 쟁점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이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핫한 뜨거운 그런 또 정치 어떤 장이 또 설 수도 있죠. 국회의원 겸하는 현직 장관 5명 외에 또 이제 장수 장관들이 있잖아요. 물론 장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개각 폭이 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보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거의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하고 있죠. 그 윤병세 장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한 2, 3년 했다 오래 했다는 게 어불성설인 게 우리 정치 문화에서는 좀 많은 느낌이 있죠. 최근에는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장관의 평균 임기가 8개월입니다. 그러나 물론 꼭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보통 5년에서 6년씩 했거든요, 장관들이. 그렇게 오래 아니더라도 한 2, 3년 정도 하면 우리 이제 필요 증후군을 느낀다. 특히 이제 외교부 장관 윤병세 장관. 근데 또 윤병세 장관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외교 분야에 성과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렇게 대폭 개각을 하기보다는 앞 5명 다시 이제 선거에 출마할 5명 장관들이 돌아가고 나면은 그것을 보임하는 정도의 소폭 개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장을 크게 펼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 황교안 내각 아닙니까? 황교안 내각에서 황교안 내각의 성격에 맞게 보임을 하되 다만 보면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는 아마 새로 황우여 장관이 그만두고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하면 그 교육부총리를 놓고 아마 국정교과서 문제가 같고 여야가 아마 선거 한 90일 선거 한 70일 앞두고 아마 엄청나게 난타전을 벌일 겁니다. 우리 교육부총리가 쟁점이 되죠. 근데 사실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야당하고 한판 싸우자는 거거든요. 이건 이념 전쟁을 하자고 이미 대통령이 이미 진군의 나팔을 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총리 정도는 굉장히 뭐 강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뚜렷한 보수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내세워서 오히려 보면 싸움을 붙이려고 들 겁니다. 싸움 붙이려고 싸움 붙어서 앞서 우리 이용호 교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본회의 인준이 있는 게 아니기, 표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쟁점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오히려 그 내년 4.13 20대 총선의 의미를 갖다가 더 선명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이렇게 이 장관들이 언제 복귀하느냐 관심 가는 건 물론 이제 인사청문회 전국을 예상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전에 황태순 평론가님의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친박 비박 여권 내 공천 지형과 관련된 건데 최경환 부총리가 TK 지역에 이제 90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역할을 하셨는데 그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까지도 어떤 친박 비박의 어떤 공천 다툼에서 좀 많이 바뀌는 그 구도가 좀 친박적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관직을 그만두고 당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숫자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또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당 원내대표를 하고 나름대로 신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공천의 룰이 결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룰이 결정되는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1월 전에는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전에는 공천 룰이 결정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년 2월 정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가 당에 돌아가서 그 룰을 결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시점상 조금 맞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전에 돌아가기 전에 룰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싸움의 핵심은 김무성 지금 대표가 얘기한 것은 전략 공천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친박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논란은 우선 그 할당제, 우선 지역, 추천제, 추천제 이게 이제 전략 공천의 여부인데 다시 또 압축해 보면 그걸 강남이나 혹은 TK 지역에 유리한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할 것이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그 얘기는 이제 결국은 내년 2월 정도 가서 그때 꼽을 때쯤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전에 룰의 해석을 놓고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연말 12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시면서 전략공천 얘기하셨는데 최경환 부총리 관심 갖는 게 이제 전략공천하면은 강남 여권의 텃밭인 강남 3구랑 TK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뭐 김혜선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남에서 처음으로 나왔죠. 불출마 선언하고 나니까 이 친박 지금 5명입니다. 새누리당에서 특히 김혜선 의원 같은 친박 성향인데 결국 이런 식으로 친박 쪽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불출마 선언함으로써 이른바 비박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 앞서 우리 이용호 교수님께서는 이 최경환 부총리가 한 12월 초 중순경에 돌아왔을 때 룰 미팅하는데 룰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끼치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좀 전 결을 달리 생각하는 게 그 룰이 두 가지거든요. 당신과 민심의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뭐 대부분 당원 당규대로 하되 지금 김무성 대표 쪽에서도 그렇다면은 이른바 당심을 한 20에서 30%로 좀 줄이고 여론조사 부분을 갖다 70에서 80% 늘리자. 지금은 5대5잖아요. 지금 50대 50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쟁점이 그것 하나하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 우선 추천 지역을 과연 전략 공천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이야기인데 이 부분 갖고 아마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텐데 그 난타전이 벌어질 즈음에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최경환 부총리가 와서 뭐 서청원 최고라든가 또 보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건 두 분의 그 정무특보 있지 않습니까? 윤상현, 김재원 이런 뒷사람을 뒤에서 백업해 준다면 상당히 보면 친박 쪽에 좀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고 그런 흐름에서 결국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어떤 대권 행보까지를 생각해서 국민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것을 굉장히 정치적 큰 자산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김무성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월, 올 12월은 날은 무척 추울 텐데 새누리당 여권 내부의 그 치열한 우당탕거림은 뜨끈뜨끈할 겁니다. 이게 뭐 여권 내에서 저도 보면은 친박 비박 지형이 뭐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뭐 핵심적인 라인을 제외하면 바뀌기 때문에 참 정말 그런데 현재 분위기는 좀 친박 쪽이 조금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에서 어쨌든 장관들이 복귀하면 한층 더 힘을 실어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친박 비박하면 친박하면 한 15, 20명. 그다음에 비박 김무성 대표 중심 한 15, 20명.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래알같이 분위기에 따라서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아무래도 무게에 추가만 최경환 부총리가 텅 돌아와서 한번 친박 쪽에 또 한 번에 백업을 하게 되면 균형추가 이렇게 쏠리게 되면 또 쫙 이 의원들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야권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뉴스가 야권 뉴스가 새정치연합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장에 조은 교수가 결국 임명됐다. 그런데 계파 갈등이 뭐 다시 분출될 것이다, 아니면 수구를 두겠다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계파 갈등이 생각보다 뭐 이렇게 분출이 안 될 것 같아요. 비노가 동력을 많이 잃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게 조은 교수가 이제 그 평가위원장으로 됐는데, 물론 이제 비주류로 봐서는 안 좋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그래서 이걸 반대를 하면서 지난번에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을 천거하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다 이 정말 친박과 친노와 비노 간에 첨예하게 다툰 데 가서 자기가 이익 볼 게 없다고 싶어서 다 고사를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조은 교수가 지난번에 그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비교적 친노에 가까운 성향이 이제 NGO나 이런 걸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주류로 봐서는 굉장히 피해의식이 있죠. 그래서 내심으로 봐서는 정말 20% 물갈이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에 포함이 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무슨 그 얼마나 지역의 그 여론이 좋은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또 국회 활동을 잘했는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긴 하지만 그 기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 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문 생산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어서 20%라고 하는 게 적지 않아서 비주를 봐서는 상당히 지금 굉장히 긴장할 것이고요. 특히 호남이나 다선 의원들, 지난번에 조국 교수가 한번 뭐 40% 물갈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호남 의원들은 굉장히 긴장할 겁니다. 더구나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내년에 다시 현역 의원을 뽑겠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호남 같은 경우는 23% 정도, 3~4% 정도. 안 뽑겠다고 하는 게 57, 8%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평가하는데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조은 교수가 약간 비주류 봐서는 저승사자 같은 분위기는 한데, 그러나 목소리를 못 내는 게 차치 그랬다가 내가 찍히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속으로는 긴장하지만 겉으로 막 하기는 지금 쉽지 않다라는. 계파 갈등이 크게 분출되기는 쉽지 않다.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좀 화제를 잠깐 돌려서요. 요즘에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역사 교과서. 이제 저희가 하도 많이 다뤄가지고 오늘은 뭐 잠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야의 포인트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그전에는 역사 교과서가 어디로 편향되냐 가지고 싸우다가 오늘 기류를 보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수능 공부하는데 편하다, 뭐 이렇게 입시 전문가 같은 이제 워딩들을 하는데, 잠깐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국정교과서가 검정교과서보다 수능에 불리하다라는 근거 없는 말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EBS 교재는 수능 연계율이 70% 달해 교과서 발행 체계와 수능 난이도에 큰 연관이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정설입니다. 오히려 복불복 교과서보단 국정이 낫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변별력 때문에 지역 말단을 파고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 사회과 선생님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국정교과서가 되면 수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한 교사가 45.9%고 단 4.4%만이 쉬워질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수능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학생의 공부 부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크게 늘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예, 지금 여야 지도부 인사들이 입시학원 전문가 같은 워딩을 서로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시죠? 이게 어떻게? 저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곱불이 남의 연병이 내 곱불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40대, 사실 이번에 잘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국정화에 찬성한다가 42%, 국정화에 반대한다가 42%예요. 정말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18%가 중간에 있는데 이 18%의 결정적 향배를 결정하는 것이 누구냐니까 40대 이른바 엄마들입니다. 40대 엄마들, 즉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이 40대 엄마들이 이 중도층을 갖다 변동하는데 그 사람들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슨 뭐 이게 유신의 부활인지 친일의 찬양인지 아니면 종북의 뭐 종북 교육인지 주사 교육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에 얼만큼 쉽게 수능에 얼만큼 이제 우리 아들이 잘 볼 수 있느냐, 우리 딸이 잘 볼 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공이다. 마침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던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용 의원입니다. 그 지난주에 벌써 보니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집요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교과서가 국정화되면은 수능 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하니까 새누리당에서도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8종으로 있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 8종 교과서 갖고 물론 학생은 8종 중에 한 가지만 갖고 배우죠. 그런 것보다는 한 가지를 딱 배우면은 수능 보기 쉽습니다. 그야말로 40대 이 학부모들 특히 엄마 어머니의 마음을 놓고 지금 여야 공이다 보면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뭐 실제로 무엇이 학생들한테 좋은지는 정치권 이슈라기보다는 입시 학원에서 얘기할 거라서 이거 어쨌든간에 지금 말씀은 이 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이 그만큼 한치 양보 없이 팽팽하다. 42대 42라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똑같아요.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뭐 발언이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예,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태순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